우리 영장류 중에는 좀 약한 편에 속해요. 그렇죠. 인간이 또 반사신경도 무지 느려요. 물론 우리가 나무늘보나 팬다보다는 좀 나은데 되게 느린 편에 속하고 운동신경도 느려, 근력도 약해. 그럼 인간이 그러면 그 영장류하고 어떻게 같이 했을까? 우리는 던졌어요. 거리를 극복해버렸구나. 네, 영장류들도 뭐 나무도 쓰고 다 하겠죠. 걔네 안 던졌나? 던지는 거는 그 정확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야구가 18.44m 정도인데 그걸 갖다 그 안에 넣는다는 게 그 맞으면 죽거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경기를 우리 그렇죠. 게임즈라고 하죠. 네. 게임이라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룰을 가지고 하는데 그 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원리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승부가 겨뤄지는 그 쫄깃쫄깃한 긴장 관계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나티나이코? 이게 이제 1896년 근대 올림픽 쿠베르텍 남자기 맞아요. 그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게 그러면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곳은 아닐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옛날에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긴 했었어요. 아테네에서도 뭔가 올림픽과 비슷한 스포츠 경기가 열렸으나 올림픽이 열린 곳은 올림피아라는 데죠. 그러네. 그래서 올림피아라는 곳에 가시면 약간 폐허로 된 유적지가 있겠죠. 고대 그리스는 이제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스파르타라는 도시도 있을 것이고 아테네도 있을 것이고 뭐각 도시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극장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극장들에서나 스타디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기를 했을 텐데 이 아테네에서 했던 이유는 이게 그리스가 1830년에 처음으로 국가로 성립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국가가 언제 있었냐? 약 한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2000년 동안은 다 남의 나라였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탄생한 건 1830년이에요. 그리고 수도가 아테네가 됐겠죠. 아테네에서 그러면 우리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살리자 뭐 이런 운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옛날에 쓰던 스타디움을 재건했을 뿐이지 올림픽이 열렸던 곳은 여기가 아니고 올림피아라는 동네가 있구나라고 이제 헷갈리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이 사진 하나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은 또 누군가?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일 때 살았던 그리스 사람. 그리고 출생지는 마라톤. 아테네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마라톤 전투.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뛰어오다가 알리고 죽었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헤로도스 아티쿠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스타디움을 이제 재건했던 곳이고 그렇게 또 남아있던 것들을 나중에 쿠베르텍 남작이 이 운동장을 재건해서 근대 올림픽을 열자라고 됐던 것이죠.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분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아테네에서 딱 보면 저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데가 있죠. 네. 그 위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 언덕 주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이 있어요. 그게 이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지은 이유는 죽은 아내를 위해서 극장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지었다는 거는 식민지 출신인데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구나. 어느 정도 잘 나갔냐. 로마 정계에 진출해서 집정관이 돼요. 집정관이면 뭐 수상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분이 이런 극장도 짓고 아테네에서 이제 버려졌던 그 스타디움도 재건을 하고 그게 이제 기원 후 160년 이럴 때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대를 잘 보시면 이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은 상당히 음향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 앞에서 소리를 제압하면 다 들려요. 그냥 마이크 없이? 네, 근데 음향 반사를 갖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출신인데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성공한 거는 당시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많은 로마 역사가들은 거꾸로 평가해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거죠. 로마의 건축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그리스 건축을 거의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원형 극장들 사실은 로마에서도 그대로 쓰거든요. 그리스 거예요 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그리스의 문화가 세계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로마의 점령지였던 거의 모든 곳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극장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그리스는 이미 뭐 2000년 전에 뭐 점령을 당해서 식민지가 됐지만 오히려 그 문화와 정신만은 로마를 통해서 서구 유럽의 지배적인 정신을 형성했다. 사실은 이때는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인데요. 그리스 문화에 되게 심취해요. 그럴 때 그리스 출신의 아주 현명한 지식인은 헤로도스 아티쿠스가 출세해서 집정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들어봤는데. 네, 영화 글래디에이터 시작점에 나오는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실제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렇게 현명한 상태에서 지배를 했지만 그분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이전까지의 황제는 꼭 세습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양아들로 삼거나 추대되는 형식이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 아들은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친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때부터가 로마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시저가 암살되는 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군주제와 공화정, 소위 말하는 귀족의 연합 정치의 싸움은 어디나 대통령제와 의회, 이번에 프랑스 총선을 볼 때도 이게 대통령인데 의회 수상이 왜 저렇게 그러니까 왜 달라? 두 개가 다 이제 대립을 하는 거겠죠. 군주제를 갖다 없애고 로마는 공화정으로 오래 살았는데 네. 시저라는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 공화정의 위협이 되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고 싶어요. 일반 사람들은. 네. 그럴 때 그러면 공화정을 담당하는 원로원들은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시저를 죽였을 때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은 아우구스트 황제 같은 경우는 세습은 하지 않는다. 나는 로마의 제1시민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깨지는 게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명했다고 생각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기번스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만약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겠다는 욕심만 버렸다면 글래디에이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게 첫 장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 이런 거 헤로도스 아티쿠스라는 사람 극장 볼 때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상당히 이 사람들도 고민도 많이 했고 정치 권력과 과학, 이 과학을 이용해야만이 극장이 되고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을 끄는 예능적인 면이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이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뉴진스가 권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재들의 권력을 장악했어. 어. 그런 것들을 이 극장을 갖다가 했을 때 극장을 이용했던 이 헤로드스 아티쿠스라는 사람도 그 극장의 과학, 음향공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곳이 소리가 똑같이 들립니다. 똑같이 들린다고요? 물론 앞에 있으신 분들은 배우를 좀 더 잘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등한 사상을 많이 구현한 것이죠.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다라는 생각. 사실은 이 극장은 많이 잊혀졌다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바로크 음악 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극예술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페라인데 오페라를 할 때 문제는 이러한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달에 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스트 테크놀 그분들이 은퇴하셨거든. 잃어버린 기술이야. 잃어버린 기술이 됐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모든 건축들은 그리스 로마의 건축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있었겠죠. 네. 그래서 박스석이 따로 있고 했대. 이걸 완전히 허무뜨렸던 사람이 바그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 내부의 좌석을 똑같이 그리스 로마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듭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모든 극장들이 기울어서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600년대 극장 그냥 평평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도 이미 2000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민들의 평등을 갖다가 하면서 각 시민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졌고 그걸 음향으로 과학으로 구현했는지 좀 알 수가 있는 파나티나이코 이게 이제 최근의 모습일 텐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다 이렇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여기 5만 명이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육상 트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 트랙보다는 좀 길쭉해요. 네. 직선주로가 우리 보통 400m 트랙이죠. 네. 직선주로는 보통 100m 정도가 되고 100m, 100m 이렇게 해서 400m를 만들잖아요. 자, 여기서 이 직선주로는 어느 정도 됐을까? 이거는 180m에서 2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좁고 길죠. 저게 고대 그리스의 길이에 다녔던 스타디온이라는 겁니다. 1피트라는 게 발자국, 한 30cm 정도가 1피트죠. 네. 그거에 600발자국, 180m 정도. 그거를 갖다가 고대 그리스는 스타디온이라고 불렀어요. 그거가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스타디움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쿠베르텍 남작은 이걸 살리고 싶었던 거겠죠. 당시에 육상 경기가 이 정도로 했고. 그럼 국순주로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요. 못 달렸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정립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때까지만 해도 육상 경기의 규칙이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1904년에 혹시 육상 경기 보시면 그냥 승마장 같은데 잔디바디에서 뛰어요. 확정된 거는 1960년 정도에 그러니까 여러 규칙들이 서로 경합을 했겠죠. 400m 트랙이란 모양이 완전히 이제 규정으로 탄생한 거는 그쯤 되는데 그 이전에도 비슷비슷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가 성립하려면 네. 과학적인 규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 과학적인 규칙이라보다는 옛날에 스타디온이 있었고 이런 데서 트랙을 했다고 하니 경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2004년인가가 아마 아테네 올림픽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육상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양궁이 열렸죠. 그건 개막식을 하고 양궁을. 그랬군요. 그러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주 경기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트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왼쪽 상단에 있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반원을 이렇게 걷죠. 네. 그리고 직선주로는 한 84m 되고 100m 할 때는 저쪽에 이제 연장선상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고 보면 이제 400m 경기 이후부터는 장거리 경기 때는 초반에는 트랙에 섰다가 그렇죠. 나중에 트랙을 무시하기 때문에 요 네. 이렇게 홀을 그어가지고 코너까지 이렇게 또 선도 맞아, 긋고 맞아요.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참 좋아했어요. 아. 그 컴파스로 그어 컴파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표준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상단과 같이 공률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죠. 오른쪽 상단은 원호를 갖다 더 늘렸어요. 중앙 아래에 있는 거는 원호를 갖다가 짜부러뜨게 만들었어요. 공률을 갖다가 다르게 하는 것들을 겹치는 건데 이런 걸 더블 밴디드라고 합니다. 2002 월드컵 이전에 우리나라 논쟁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는 육상 트랙 안에 축구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축구 경기를 볼 때 거리가 멀어요. 몰입감이 없어요. 근데 아. 야구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야구는 바로, 바로 보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실제로 보시면 투수 던지는 거 옆에 보면 놀랍니다. 글러브에 들어가는 소리도 빵 빵 소리가 나요, 진짜. 깜짝 놀래요.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너무 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을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어 했는데 그럼 육상 트랙은 어디 짓느냐? 서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상 트랙 안에다가 무슨 경기장 하나를 넣으려고 하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겁니다. 지금 보면 직선주로가 넓죠. 그래서 저 안에 넣을 수 있는 경기장 미식축구라든지 넣을 수 있는 게 좀 여유가 많아지죠. 아, 그러네요. 98.5m 100야드네. 네. 미식축구장이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미식축구장이 싱글 밴드로 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래쪽에 있는 더블 밴드가 많습니다. 싱글 밴드하고 더블 밴드를 했을 때 저게 원호의 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게 연속이 되려면 저게 미분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걸 할 때 저걸 갖다 미분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저 이야기를 엄청 강조했어요. 고등학교 가서 제일 힘든 게 미적분학을 배우거든요. 네. 아,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나 할 때 그렇지. 갑자기 우리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걸 모르면 육상 트랙도 못 걷는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야, 군대 가면은 저거를 미대 애들이 긋는데 여기에서는 수학을 한 사람이 그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싱글 밴드가 유리할까 더블 밴드가 유리할까 코너를 돌 때 이게 좀 복잡했어요.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저 공률이 변화가 되면 힘들다라는 게 많아 전통적으로는 아. 싱글 밴드를 선호를 했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더라도 이게 자꾸 그렇죠, 틀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게 좀 더 좋지 많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런던 왕립학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단체죠. 그렇죠. 거기가 2020년에 논문을 썼어요. 최적의 육상 트랙이 뭐가 있을까? 저것들을 이제 잘 이어가면 선수들이 가속을 더 낼 수 있는 구간이 초입일 수도 있지만 중간에 더 가속을 낼 수가 있거든요. 돌면서 가속, 그게 원심력을 맞아요.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률을 최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옵티멀 그 트랙을 찾아낸 거죠. 이것도 보면 굉장히 미적분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풋볼을 넣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 옵티멀 트랙으로 하면은 안에 풋볼도 들어가고 럭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네요. 예, 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표준 트랙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이게 2020년. 그러면 저렇게 지어진 트랙이 하나도 없다 소리잖아요. 이제 이론적인 거죠. 근데 궁금하긴 하다. 저런 식으로 트랙을 만들었을 때 정말 저기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지가 네. 궁금하기는 해요. 이론은 이론이고 항상 아. 이런 걸 볼 때 저런 의견이 있다 생각해야지. 저분들이 저기에서 뛰어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육상 경기가 이제 트랙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필드 경기가 경기가 있죠. 있고 필드 경기 한번 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마리아 안드레이치기라는 오. 폴란드 장등지기 선수인데 이분이 지난 도쿄올림픽이죠. 은메달을 땄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약간 긴급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심장결함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뉴스가 들으니까 자신의 은메달을 경매에 걸었어요. 아, 이거 수술료를 본것 마련하겠다고. 같아. 그러니까 폴란드 편의점 자브카라는 편의점에서 12만 5천 달러를 주고 그 은메달을 사갔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훈훈한 이야기죠. 엄청 그러네요. 궁금하죠. 이 던지기 경기들을 잘 보시면 던지는 게 왜 창, 포환, 해머, 투원반 다 무기예요, 무기. 탄도 미사일을 발리스틱 미슬이라고 하는데 발리스틱 그게 그리스 말로 발레인 던지다예요, 던지. 고대 그리스부터 이런 스포츠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왜 저걸 갖다 스포츠를 했을까? 근력으로 따지면 인간이 우리 영장류 중에는 좀 약한 편에 속해요. 그렇죠. 인간이 또 반사신경도 무지 느려요. 물론 우리가 나무늘보나 팬다보다는 좀 나은데 되게 느린 편에 속하고 운동신경도 느려 근력도 약해. 그럼 인간이 그러면 그 영장류하고 어떻게 같이 했을까? 우리는 던졌어요. 거리를 극복해버렸구나. 네, 영장류들도 뭐 나무도 쓰고 다 하겠죠. 걔네 안 던졌나? 던지는 거는 그 정확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야구가 18.44m 정도인데 그걸 갖다 그 안에 넣는다는 게
그 맞으면 죽거든요. 어. 올팔매질 맞으면 죽어요. 그 정밀한 조준 능력. 결국에 탄도학이 돼서 탄도 미사일이 되고 지금은 이제 탄도 무기가 전자공학 영역이 됐지만 모든 게 약한 인간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했던 게 던지는 그게 필드 경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몰랐어요. 조금 더 확장되면 뭐 사격이나 양궁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보면 도구를 이용해서 뭐 마제석기를 만들고 청동검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근력을 가장 극대화시켰던 것들이 지금 던지기구나. 올림픽에 남아서 숭상을 여전히 한다는 거.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스포츠였다라는 걸 보시면 야.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직접 던지고 날리고 이런 거 말고 약간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제 활쏘기죠. 우리나라 활이랑 양궁이랑 뭐 여러 차이가 있겠는데 궁사의 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활대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할 때 활대 오른쪽에 화살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나는 이렇게 활대를 보고 조준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궁사의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그게 원래 의미였어. 그런데 양궁은 그래서 가다가 여기 꺾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보는 활이 이 활대로 움직이는 이 방향과 이 실제로 겨눈 거랑 똑같이 일치시켰죠. 전통적인 활은 다 어긋나 있어요. 옛날에 그 궁사들은 다 감안을 해서 쏘게 돼요. 그러면 일부러 옛날 궁사들은 다 오조준을 했겠네요. 그렇죠. 사격을 할 때도 잘 보시면 사격을 할 때 탄도가 똑같이 나가지 않거든요. 가다가 살짝 띄어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사격장에서 200m 보죠. 볼 때랑 400m 볼 때랑 똑같이 안 봐요. 오조준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사격장에서 군인들이 연습할 때는 오조준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격수는 어떻게 연습해? 저격수는 망원경이 있죠. 그 망원경이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를 정확하게 알면 오조준이 다 정확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조준경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우리 골프를 칠 때 이거 보잖아요. 이거 보죠. 부시넬 회사. 그게 원래 사격총의 조준경 만드는 회사. 아. 저격수는 탄도를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준경이 그 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팔다 보니까 저격용 그 라이플에 조준경 1년에 몇 개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 야 거리 측정 제일 정확하게 어디가 중에 역시 골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시넬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골프도 있고 이게 뭐 운동 경기할 때 이렇게 날아가는 공의 궤적을 막 보여주면 멋있잖아요. 네네. 트랙맨 그 회사가 덴마크 회사예요. 그 회사는 레이더 회사입니다. 아. 레이더가 뭐냐면 미사일 추적하는 게 레이더거든요. 네. 추적할 때 레이더를 쏘면 쫙 갑니다. 비전으로 본다 하면 초기 궤적만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있나. 그래서 트랙맨은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궤적의 뒤에서 보고 있다가 초기의 탄도를 가지고 쫙 추적합니다. 이렇게. 다시 또 궁사의 패러독스. 네. 그게 원래 의미였어요. 양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대가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양궁은 전통적인 의미의 궁사의 패러독스는 없습니다. 양궁에서 말하는 궁사의 패러독스는 뭐가 됐냐면은 가다가 보면 이게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저게 몇십 미터 날아가서 딱 한 10cm에 맞춘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바람 렌즈를 부는데. 깨는데. 말이 안 되는 건데 해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생각해 보시면 화살의 무게 중심은 어디 있다? 앞에 있어요. 화살 촉이 무거워요. 그 다음에 화살 깃대는 가벼워요. 자, 그러면 힘을 주는 것은 깃대 줘요. 깃대 주면 가속력은 머리에 있는 놈은 무거워서 느려요. 그러면 밴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앞에 놈은 앞에 F는 놈은- M에 따라서 가속이 늦게 붙고 그러면 탄성이 돼서 이게 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쫙 펴지면서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것도 결국은 앞에 있는 녀석이 관성을 밀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치에 가긴 가요. 흔들릴 오. 뿐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깃이 보면 살짝 회전하고 회전.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관성 모멘트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직진성을 좋게 해요. 아.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센 활을 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강한 활을 쓰는 사람과 약한 활을 쓰는 사람하고 회전 모멘트를 주는 방식은 달라야 돼요. 그거는 자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직진성이 나오고 흔들리는 것도 조절하고. 잘 보시면 양궁 선수들은 자기의 화살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깃대까지 다 손질해요. 캔을 위에서 탁 눌렀을 때 네. 짜부러지는 거 그게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긴 막대를 위에서 눌렀을 때 휘어지는 게 이쪽으로 휘어질까? 이쪽으로 휘어질까? 일정하지 않죠. 그건 모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좌굴이라고 하고 좌굴. 예, 영어로는 버클링이라고 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나마 조절하는 게 앞쪽의 무게 중심을 뒀고 뒤쪽은 따라갈 때 회전을 하면서 직진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유지가 된 거예요. 사람마다 쓰는 요 활의 강성도 다르고 또 그 강성에 따라서 좌굴되는 양도 양도 다르고. 다르고 그럼 화살도 다르고 그 깃대도 다르고 이 선수들이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멘탈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람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걸 다 맞춘다는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던지는 거에서 이제 활 쏘는 걸로 갔으니까
조금 더 센 놈. 봄봄봄봄봄봄봄봄. 아, 그거는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야. 제임스 본드 오프닝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총의 안쪽 면, 나사산으로 호미파이했죠. 저것을 라이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던지기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활 쏘기 잘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사격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사격을 할 때 구스타프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환이라고 쓰죠. 임진왜란 때도 탄알이 다 탄환이었어. 둥글다. 둥근 거를 쏘다 보니까 가다가 자꾸 휘어가. 우리 놀이공원에서 총알이 뭐죠? 둥근 거. 똑바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게 휘어가냐? 비비탄은 휘어가면 인형을 못 맞추고 끝나지만 서로 붙었는데 휘어가면 내가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구스타프 마그누스. 제가 판타레이 때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분이 둥근 물체에 회전이 걸리면 그 방향으로 휜다는 걸 발견해요. 아. 그래서 그걸 마그누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원리가 발견됐으니까 포환을 쓰지 않고 탄환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포탄이 돼서 길쭉하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강선이 만들어집니다. 양궁에서 말했죠. 직진도를 하기 위해서 깃을 갖다가 각도를 잘 조절하면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관성 모멘트를 주면 직진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강선이 있구나. 네, 강선이 있게 된 거예요. 육상 종목을 이제 트랙 경기랑 필드 경기로 나눴다면 사격도 두 가지예요. 이거 라이플 경기, 소총 네. 경기. 그 다음에 하나가 샷 거지, 산탄종. 라이플은 뭐냐면은 표적지에 딱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샷건은 목적물을 클레이 사격 같은 거 맞추는 거. 그래서 요런 거 보면 우리 라이플 뭐 소총할 때는 그냥 라이플이 아니고 요런 또 물리학적 역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면 중계 방송할 때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그누스 이펙트 나왔으니까 바나나킥 이야기 좀 해야 돼요. 네. 회전이 걸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휩니다. 우리가 요 바나나킥 보고 이제 회전을 주면 휘어간다 하면 끝이 아니고 요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 이야기도 좀 해줘야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심 패스트볼, 포심 패스트볼. 맞아요. 그 씀이라는 게 이 실밥이죠. 실밥을 영어로 씀이라고 하죠. 그걸 두 개를 겹친 놈, 네 개를 겹치는 놈이 할 수가 있어요. 실밥을 겹치면 회전을 많이 주면 커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패스트볼이야. 직구에 직구. 무슨 이야기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 회전을 많이 주면 공이 묵직해지고 직진성이 좋아진대. 아까도 보면 화살도 돌게 하면 그러네. 직진성이 좋아진다고. 근데 회전을 주면 휘어간다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다 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